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번질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할 건가 정의의 날 색깔이 비끼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쌀거든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 나 죽으면 독립군의 홀령이 되니 동지야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 내는 너와 나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뛰어 건너라 악독한 원수물이 쓸어 몰아라 잃었던 조국 건설 회복하는 날 만세를 불러보세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세 외국 순방 왕따랑에 콩밥 먹고 정화대에 조사하가 웬 말인가 정말 네가 부럽더냐 웬 생일 간거 나만 살자 단절의 신우리만 부른다 쇼동치왕 원등치 살림받을라네 나라 걱정 밤날 걱정에 숨 넘어간다 언론 부셔 만들어 다루더니 국제사회에 기다릴 못해 그기만 거지해 아무리 바라봐라 내 놈들만 하겠나
태극기여 연방제 반대 개헌 반대 목숨 걸자 국회여 해산하라 옳은 놈들 다시 뽑자 너는 도시락 나는 사발면 정말의 도시락은 위생에 좋아 10만원 반찬 제법이니 아 정말 대단하네 지랄도 풍년이로구나 너는 황들 나는 노비 국민의 먹거리는 위생은 없어 신경도 안 써 아파 죽네 아 정말 난리 났네 우리는 식중독이로구나 너는 인공기 나는 태극기 송월이 옆에 끼고 기름 대주고 돈 날라주고 난리 났네 아 나라 절단 나네 우리는 세금이로구나 너는 인민 나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민민이 오네 우파숙청 아 정말 대단하네 대놓고 공산주의로구나 연방제 반대 개헌도 반대 공산주의 반대 정부 꺼져 5.18 반대 주사파들 아 정말 미쳤구나 우리를 모두 버리는구나 연방제 반대 개헌도 반대 공산주의 반대 정부 꺼져 5.18 반대 태극기여 모두 다 일어나라 주사파 때려 잡으러 가자 옹해야 정은이의 옹해야 앞잡이니 옹해야 북한 생각 옹해야 에헤에헤 옹해야 아퍼주고 옹해야 뿌듯하냐 옹해야 촛불국민 옹해야 최고인이 옹해야 국민소통 옹해야 개나줘라 옹해야 에헤에헤 옹해야 불통이니 옹해야 최악리가 옹해야 인공기는 옹해야 충성이고 옹해야 태극기는 옹해야 반역이냐 옹해야 에헤에헤 옹해야 내려놓고 옹해야 북한 가라 옹해야 피땀 흘린 옹해야 우리 선수 옹해야 버리니까 옹해야 신나더냐 옹해야 에헤에헤 옹해야 내려놓고 옹해야 북한 가라 옹해야 우리 예술 옹해야 다 죽었냐 옹해야 북한 예술 옹해야 개나줘라 옹해야 에헤에헤 옹해야 일어나라 옹해야 국민이여 옹해야 대북가 버린 평양 올림픽 달림이 원하는 조파 올림픽 응원단 가당대 아무나 넘어니 간첩으로 철철철 넘친다 종국이 주사파 잘들 논다 촛불만 원하고 전국민 반대 대국민 피땀 열세로다 태극기 버린 평양 올림픽 우리 선수 지
진실방송 유튜브가 무서워 떠는구나. 유튜브에 진실이 서 무서워 떠는구나. 가짜 방송 공하는 구라쟁이 가짜 방송, 공중파 신문 방송, 이제 진실 방송해라. 진실 방송 유튜브를 이제는 인정해라. 진실 방송 탄압하네, 무서워서 탄압하네. 구라선동 진실 탄압, 무서워서 탄압하네. 진실 방송 유튜브가 무서워서 탄압하네. 국민들은 진실 찾아 유튜브 구독한다. 국민들이 외면하는 공중파야 신문들아, 정신 차려 나라 지켜라. 정의로운 언론 되라. 유튜브 진실 방송 무섭다고 탄압 마라. 주인 없는 아니야, 해블리시 아니야, 오도가도 아니야, 못한 누나 아니야. 아니야, 해블리스는 아니야, 깡통인데 아니야. 채소원은 아니야, 한방에서 아니야, 난데없는 아니야, 돌을 닦네 아니야. 아니야, 정의용사 아니야, 어디 갔나 아니야. 태블릿이 아니야, 짜라고 아니야, 외쳤더니 아니야, 빵 갔네 아니야. 아니야, 대통령을 아니야, 조라자 아니야. 큰 소리만 아니야, 뻥쳐도 아니야. 태블릿은 아니야, 말이 없네 아니야. 아니야, 북한통해 아니야, 속아버린 아니야. 국민들은 아니야, 알고 보니 아니야. 대통령만 아니야, 이렇구나 아니야. 아니야, 대한민국 아니야, 깡통대가 아니야.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뿐이야.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물 말아 먹어도 고집불통 눈동자만 굴리고 있구나.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뿐이야. 단 한 사람 용기 있는 자 여적죄 고발해. 오죽하면 여적죄로 고발을 하겠냐.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뿐이야. 재앙었다 물리쳐야지 촛불은 꺼졌다. 지지했던 손가락을 태우고 싶단다.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뿐이야. 통계조작 지지율 올려 얼마나 가겠냐. 국민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쌓인다.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뿐이야.
평화 절시구시구 국방은 해체 국민은 정은이 인질로 갖다 바치고 기죽기죽 큰소리 뻥뻥 수시까지 죄목을 들어 박근혜 탄핵 탈탈 털어도 죄 없네 아무리 뒤져도 죄 없는데 20년 30년 공공선대 국방 튼튼 안보 대통령 아이고 기막혀 어벙어벙 수백만 가지 나라 망친 죄 눈덩이처럼 불어간다 그 죄들은 얼마나 무서운 형벌로 되돌아가 수천 년 수만 년 무서웠다 천하주잡을 떠받들고 국민들의 가슴에다 제목 받은 순간 민족의 아픔을 만드는 바로 그 사람 어벙니 얼씨구시구 위장 평화 절시구시구 국방은 해체 국민은 정은이 인질로 갖다 바치고 기죽기죽 열불난다 천불난다 우라통이 터진다 조상님이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이 산산조각 거들나고 있구나 더 이상은 함께했다 모두 함께 뭉치자 사랑하는 젊은이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나라가 위태롭다 태극기를 걸어라 태극기를 걸어라 우리들이 이긴다 애국 동지여 저는 논란이 되면 안 되는 학부모 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사화되고 알려진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독립 자금을 댔다가 해외로 도망가셨어요. 3대 독자인데 뭐 강제징용 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해외에 떠돌다 오셨는데 저희는 독립유공자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흔히 말해서 그 전쟁 나던 그 시기에 경찰이셨어요. 저 여기 나오신 경찰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경찰들은 당연히 강제 징집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가 다부동 전투 유공자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유공자 연금 40만 원대, 50만 원대 받습니다. 그것도 저희 아버지가 나이 60 다 돼가는 나이에 유공자 신청하라고 하셨다가 그냥 되돌아오셨습니다. 왜? 저희 아버지가 지금 97세세요. 37년도 너대 40년 전인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유공자 신청을 하면 옛날에 상용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순번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갔다 오시더니 나는 아직도 먹고 살만한데 내가 받으면 다른 사람이 못 받는다. 그냥 그래서 되돌아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75세쯤 됐을 때 보훈처에서 전화 왔습니다. 어르신 이제 신청하셔도 돼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순번이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6.25 전쟁 때 다리가 동상이 걸려서 감각이 없으셔갖고 절고 다니십니다. 포탄을 맞으셔서 얼굴에 보조개가 있고요. 어금니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유공자 신청을 안 하시고 70대 중반에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연금이 유공자 연금이 40-50만 원입니다. 저 윤비양이 연금 350 받는다는 거에 깜짝 놀랍니다. 제가 집이 두 채라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런 세금 이런 데 쓰인다는 게 내 아버지한테 안 가고 이런 데 쓰인다는 게 피눈물이 납니다. 윤미향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탈북자한테 돈 주면서 북으로 가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건 뉴스에 나왔습니다.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됐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활동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간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을 서로 지칭하는 게 다릅니다. 그 다른 거는 각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은 활동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간첩이라고 합니다. 시민단체를 했다는 사람이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 씨가 수원 1번지 경기도 1번지 하여튼간 지역신문사를 하는데 매일 적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미향은 시민단체 대표인데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났는지 집이 4채니 5채니 이 사람이 국회에서 공천을 받을 때 그 얘기가 오르락 내리락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억 5천이 드는 미국 유학을 딸을 보냈습니다. 음대를. 도대체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시민단체 대표지만 저는 제 돈 투자하면서 다닙니다. 애 학원을 덜 보내면서 제 돈 투자해갖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데 윤미향은 도대체 이 정도의 집을 살고 딸을 유학 보내려면 연봉이 최소 2억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정의연에서 윤미향한테 연봉 2억씩 줬습니까? 남편도 적자여갖고 돈을 가져다 줄 실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땅을 파면 돈이 나오나 봅니다. 나 윤미향이가 사는 지역에 가서 살고 나도 거기 가서 땅 파고 싶습니다. 1년에 2억 가까이씩 나와야 그렇게 집을 사고 딸을 미국 유학 보내고 그 다음에 음악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위안부에 대해서는 둘째치고 조선시대 때 인신매매를 갖다가 인육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아십니까? 걔네들은 사람 고기가 아니라 인간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를 갖다가 인육시장이라고 불렀더라고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인신매매됐던 기록들이 뉴스에 실린 게 있습니다. 이게 제 페이스북에 실려 있는 건데 첫벌이에 제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확대돼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단 간략하게 있는 것만 주워 모아놨는데 이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1925년 이게 한국 데이터베이스에 실려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읽을 거는 아들과 짜고 딸을 팔아 하고 나왔습니다. 매일신보 1928년 형제가 각자 자기 딸들을 함께 팔아. 동아일보 1930년 도망쳐 나온 딸을 다시 창기로 팔아. 동아일보 1931년 불경기로 딸들을 내다 파는 사람들. 동아일보 1932년 16세 딸 나이를 속이고 팔려다 호적 위조로 발각. 동아일보 1925년 아들과 짜고 딸을 팔아. 매일신보 1928년 형제가 각각 자기 딸들을 함께 팔아. 동아일보 1939년 일단 한번 팔고 돈 더 준다 하여 데려와서 다시 팔아. 조선중앙일보 1933년 이혼하고 온 딸이 창피하고 괘씸해서 창기로 팔아버려. 동아일보 1933년 삼촌이 조카를 팔아. 동아일보 1938년 숙부도 조카를 팔아. 동아일보 1940년 외삼촌도 조카를 팔아. 동아일보 1928년 동생의 아내를 창녀로 팔아. 동아일보 1927년 17세 아내를 남편이 창녀로 팔아. 그리고 혼마 규스케 조선잡기라는 잡지에 실린 건데 구한말 전국을 돌며 조선을 정탐했던 흑룡의 조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창기는 모두 남의 처첩 손님으로 모아두고 아내는 다리 사이에 밭을 갈아갖고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부인도 집에서 매매를 해서 남편을 먹여 살린 집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조선 전역에. 그거는 조선시대에 나왔던 소설 감자라는 곳에 또 실려 있습니다. 김동인의 소설에도. 자, 그 뒤로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1936년 이혼 후 친종집에서도 쫓겨나 남의 집 종살이 하던 중 남편이 찾아내 창기로 팔아. 몇 년 후 길에서 마주치자 갑자기 무차별 폭행을 하였다. 동아일보 1939년 결혼 직후 아내를 만주에 팔아 넘긴 사위를 장모가 고소하였다. 매일신보 1936년 아내는 의주에 팔고 고향 처녀는 만주에 팔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동아일보 1936년 아편에 중독된 의사가 아편값으로 아내를 팔고 자기는 길에서 얼어 죽음. 매일신보 1933년 아내 호적을 친구 딸로 위조시켜서 팔아. 매일신보 1938년 화류계 재산을 탕진한 남편 아내를 작부로 팔고 나서 창녀를 한 번 더 팔아.
동아일보 1937년 총각이라 속이고 동거 2년 한 동거녀를 창기로 팔고 도주. 동아일보 1940년 광부가 시골 처녀를 취직 미끼로 데려와서 동거하다 인육시장에 팔아. 매일신보 1937년 아내는 중국으로 처제는 일본으로 아내 친구는 동거 후 울산 윤곽에 팔아. 미친놈이죠. 네. 주변에 여자만 보이면 다 팔았습니다. 매일신보 1935년 순진한 처녀를 꼬여내 팔고 전차금으로 애인과 새살림을 차림. 동아일보 1930년 친구 집에 아내를 맡기자 친구 내외가 곧바로 그 친구 아내를 팔았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1934년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속아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은 만주에서 창녀로 몸을 팔고 있었고, 동아일보 1933년 행상 노파 따라간 처녀 행방불명, 중국 산동에 팔리는 일 많아. 동아일보 1937년 위조 지폐로 잡힌 현직 교무 주임 교사 제자 10여 명을 강간 후 창기로 팔아. 동아일보 1928년 불쌍한 가부의 친구로 접근 높은 월급으로 속이고 팔아 경찰도 동정의 눈물을 흘렸다. 동아일보 1935년 실종된 딸아 전차금을 갚아줘야 집에 데려갈 수 있어. 동아일보 1928년 빚더미와 병에 시달리는 남편 위에 스스로 인육시장의 자원. 동아일보 1930년 가족을 위해 16세가 자원 나이 속인 게 들통나서 도로 되돌아옵니다. 일본 위안부는 공개 모집이었고 18세 이상만 모집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몸을 팔려고 16살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속였지만 호적을 조사하는 일본군의 특성상 들켜갖고 도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동아일보 1934년도에 실렸습니다. 매일신보 1937년 멀쩡한 남편 싫다고 인육시장에 자원해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매일신보 1934년 중국 공산당 여류투사 남동지의 공작금을 위해 조선의 인육시장의 자원 사생아를 낳아서 죽였다. 예, 중국 공산당의 여류투사께서 남자 동지의 공작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인신매매범한테 가서 사창가에서 매출일을 하고 임신을 하니까 그 아이를 죽였다고 합니다. 낳아서. 매일신보 1940년 결혼생활 중 실명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창기로 몸을 팔아 전차금으로 수술비를 마련해줬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또 눈물나게 아름다운 얘기네요. 자기 몸을 팔아서 남편 눈 수술을 해줬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1933년 소녀 유인단의 수계 은뽕 어멈 그저께 밤 건거. 한국 조선인이 어린아이들을 유괴해갖고 팔아먹었습니다. 그 유괴범, 흔히 말해서 인신매매범 이름이 은뽕 어멈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1934년 만주를 주요 무대로 시골 부녀를 유인 일당 5명을 재판에 회부하였다. 인신매매범을 잡아서 재판에 회부해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일본 순사들이요. 동아일보 1939년 처녀 50명을 북중국 만주에 팔아 천씨 형제가 주도하였다. 네, 천씨 형제가 처녀 50명을 만주에다가 팔다가 들키니까 예,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그리고 매일신보 1935년 대만으로 팔려가는 처녀들하고 실렸는데 사진도 아주 이쁘게 한복을 입고 7명이 찍혔습니다. 최복이는 17세, 한땡배는 17세, 최순녀는 16세, 윤목소는 17세, 김순덕은 17세, 이복추는 18세, 손순생은 17세. 예, 이렇게 대만으로 팔려가는 처녀들. 근데 대만에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대만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이런 전차금을 이제 위해서 창기 영업 허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588 같은 윤락업소를 운영하려면 국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처벌하기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런 합법적인 것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인신매매만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기로 유인한 인신매매는 불법이자 범죄 행위라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일본군이. 조선놈들이 조선 처녀를 팔아먹는데 일본군과 일본 수사가 강력하게 잡아서 처벌을 했고 인신매매법을 소탕하고 그 딸들을 찾아서 집으로 되돌려 보냈고 심지어 만주에서도 찾아갔고 집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누가? 일본군과 일본 수사가.
이런 일이 안타까워도 법은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부모가 사인해갖고 참기로 팔아먹은 딸들은 되돌아서 찾아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군도 그리고 일본 순사도. 안타깝지요. 농촌 부녀를 유인한 악한을 검거 내 여자가 마수를 벗어나 경찰은 여자를 추궁하였다. 매일신보 1936년입니다. 동아일보 1936년 인사 속에서 위장한 부녀 유인당 검거 확인된 피해자 12명 공범 계속 추적 중. 매일신보 1937년 팔리는 농촌 처녀를 의분의 경찰이 구출. 동아일보 1938년 유인말을 일망타진 농촌 부녀를 꼬여다 정조를 빼앗고 팔아 서대문 경찰서 시내 잠복 중 체포. 뭐 읽을까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밤새 읽어도 돼요. 이렇게 많아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나라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시간이 괜찮으시겠어요? 안 되죠? 시간이, 네. 너무, 배도 고프고 해서 그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달라 그러면 이거 밤새 읽어도 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그 집 살려면 옛날에 집 이거 얼마에 샀어요? 자,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집을 샀습니다. 50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집 한 채 가격이 50원이었습니다. 근데 40원 받고 딸을 팔고 몇백 원 받고 딸을 팔고 아까 전에 2,000원 받고 갔다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말하는 위안부의 역사이고 사실입니다. 김소라님의 정대협에서 인권 유린한 실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이라는 증언집 제3집에 나오는 위안부 김소라 씨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정대협, 즉 지금의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대협에서 저질러온 위안부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여러분들에게 폭로하려고 합니다. 과거 1990년대 중반 무렵에 정대협 측에서는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한국인 여성 포로 명단을 발견합니다. 당연히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피해 사례를 찾기 위해 혈안이던 당시 정대협에서는 이러한 필리핀 지역 포로들 명단 속에는 틀림없이 군 위안부 여성들도 포함됐을 것이다 판단하여 이후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미군의 자료는 포로들의 주소는 물론이고 친인척들의 이름까지도 적혀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했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에서 위안부 김소란 씨의 소재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가 하필이면 미국 LA의 아들네로 출타 중이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이때 정대협 측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인권 침해를 저질렀습니다. 다음은 위안부 김소란의 증언을 정리했던 정리자의 실제 고백입니다. 할머니를 찾기 위해 할머니의 위안소 생활에 대한 경험을 직접 동의도 받지 않고 동생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할머니는 가장 가까운 할아버지가 과거에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동생분들이 언니를 잘 이해해줘서 할머니에게 특별한 피해가 없었던 것이 큰 다행이었다. 그때까지 할머니는 사정을 아는 이는 주위에 할아버지 이외에는 동생도 몰랐던 것이다. 그때까지 할머니 사정을 아는 이는 주위에 할아버지 이외에는 동생도 몰랐던 것이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당신들이 뭔데 가족들에게조차도 꽁꽁 숨겨왔던 그 비밀들을 함부로 누설합니까?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남의 가정을 뒤흔드는 겁니까? 이것이 위안부들의 인권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이것이 위안부들의 인권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충격을 받거나 말거나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숫자 늘리기에만 광적으로 몰두해왔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나마
동생들이 언니의 가슴 아픈 과거를 이해했다니 망정이지. 그나마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에게 미리 과거를 털어놨기에 망정이지 어쩔 뻔했습니까? 도대체 어쩌자고 그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까? 세상에 남의 가정을 송두리째 쑥대밭을 만들려고 작정했습니까? 내가 숨기겠다는데 당사자인 내가 모든 것을 감추고 싶다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남의 인생에 함부로 끼어든 것입니까? 위안부 김소란 씨는 첫 결혼으로 아이 셋을 낳고도 이혼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위안부였다는 과거를 들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위안부였다는 과거를 들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지난 과거들을 고백하라길래 실토했더니만, 이렇게 가슴 아픈 지난 과거들을 고백하라길래 실토했더니만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아왔었다니, 이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이래놓고 무슨 양심으로 위안부 인권을 말하는 겁니까? 이래놓고 무슨 양심으로 위안부 인권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위안부 김소란 씨가 했던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위안부 김소란 씨가 했던 이 말을 저는 정력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애들은 내가 어떤 문제로 이혼했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은 내가 어떤 문제로 이혼했는지 몰라요. 일체 몰라요. 알아서도 안 되고요. 일체 몰라요. 알아서도 안 되고요. 정은 김학순을 대변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위안부들은 자식을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낯선 군인들한테 모두 강제로 끌려가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당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 부모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그 누구보다도 클 것이라 짐작되지 않습니까? 과거 어린 시절에 무언가가 무섭거나 두려운 일이 생기면 저절로 엄마! 하고 소리쳤던 경험이 한두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유독 겁이 많던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졸지에 빼앗겨버린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고 싶고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도 저는 정은집을 읽었는데 사실 내용이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공개 정언했던 위안부 김학순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정언자였기에 위안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위안부 김학순 씨가 최초로 정언을 했던 1991년 8월 14일 기념해서 8월 14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현재 피해자 기림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김학순 씨의 정언 속에서 그녀의 부모에 대한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나를 기생집에 수양딸로 보냈다. 그때 내 나이가 15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집에 가서 노래를 불러보고 합격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수양 아버지에게 40원을 받고 몇 년 계약으로 나를 그 집에서 살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도 어머니랑 결혼한 새 아버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 집에 있는 것이 거북살스러워서
싫어서 그 편이 오히려 더 속이 편하겠다고 생각했다. 네, 그렇습니다. 위안부 김학순 씨는 바로 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포주였던 양 아버지에게 40원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평양 기생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기생 영업으로 돈을 벌려고 했지만 나이가 어려서 뜻대로 허가를 받지 못하자 포주인 양 아버지와 함께 중국으로 가서 돈을 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낯선 중국 땅으로 기생 영업을 위해 떠나기 전 양 아버지는 김학순의 어머니에게 중국으로 가는 것을 허락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딸이 돈을 벌러 남의 나라 중국에까지 간다는데 그걸 허락한 김학순의 어머니,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언어도 안 통하는 낯선 땅 중국으로 간다는데 어린 김학순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가지 말라고 어머니가 말려주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중국으로 떠나야 하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김학순의 어머니는 딸을 보기 위해 평양역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노란 스웨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일인데도 그날의 그 어머니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위안부 김학순 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만약 그때 어머니가 나를 40원의 기생학교에 팔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날 어머니가 나를 중국으로 가지 못하게 말렸더라면 행여 이런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위안부 김학순 씨의 본심을 다음의 마지막 말을 통해 짐작해 봅니다. 부모 복이 없는 년은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는가 싶어 살맛을 다 잃었다. 부모 복이 없는 년은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는가 싶어 살맛을 다 잃었다. 네 위안부 김학순 씨는 자신이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 복이 없는 년은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는가 싶어 살 맛을 다 잃었다. 이래도 일본 군인에게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라고 우길 겁니까? 이렇게 정언을 한 위안부 김학순을 세상에 내세워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라고 거짓말을 했던 인물이 바로 초기 정대협 대표 윤정옥이었습니다. 이 윤정옥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여성을 내세워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안부 사기극을 30년 동안이나 열심히 키워서 그 공로로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윤미향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정신매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다 그 여성들에게 1년이나 2년 동안의 노동의 대가를 선불금으로 주고, 전차금이라고 합니다. 선불금을 주고 데려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가도 거의 다 무죄로 나옵니다. 인신매매라고 하기보다는 고용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거짓과 증오의 상징, 행성만세, 거짓과 증오의 상징, 속초 청초호 유원지 위안부상을 철거하라.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이라는 여성이 애봉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처하고 나선 이후로 위안부 문제는 줄곧 일본군이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일삼고 성노예 생활을 강요하며 심지어 살해하기도 했다는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이 마치 전설인 양 굳어졌다. 더구나 2011년 12월 14일에는 수요시위 1000회를 기념하여 일본 대사관 건너편 인도에 소위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였고, 이제 이 소녀상은 국내에 150개, 해외에도 30개가 넘게 설치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속초시 청초호 유원지 위안부상이다. 북해의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에서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전몰 희생자들의 동상도 이런 식으로 마구 세우진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사에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에서나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참으로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소녀 위안부상은 조각가의 그릇된 역사인식이 투영된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이자 위안부 사기극의 선전도구일 뿐이다. 조각가는 비밀자에 새긴 약속이라는 작가 노트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무참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하였다. 위안부가 그 전쟁범죄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1998년 개인애프걸 유엔 인권위 보고서에는 전쟁범죄에 대하여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행위가 국제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적군이나 점령군에 의해 자행되었을 때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국제분쟁이나 무역충돌 지역에서 적대국의 여성을 납치, 강간, 살해하는 등의 행위가 바로 전쟁범죄인 것이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일본군의 점령지가 아닌데다 조선 여인은 일본의 국민이었다. 더구나 위안소는 점령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 운영된 합법적 노충 공간이었으며 위안부는 위안소 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얻어 돈을 번 직업 여성이었다. 그들이 상대했던 고객 대부분이 일본군이었기에 각자의 방 앞에 일본식 예명을 걸어두고 영업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전쟁범죄 피해자가 아니었으면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또 작가는 일본군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10대 초중반의 어린 여성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11살짜리의 자신의 딸을 모델로 13세에서 15세 소녀의 모습으로 소녀상을 제작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포주와 계약을 맺은 다음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현지에 도착해서는 현지 영사관 경찰에 친권자 승낙서, 호적 등본, 인감증명서, 영업허가 원서, 영업인 조사서와 같은 증명서와 함께 사진 2장을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얻어야만 위안부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이때 호적 등본은
친권자 외에도 나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했다. 문제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는 17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13세에서 15세 소년은 애초에 일본군 위안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 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 설치된 수많은 소녀 위안부상은 모두 위안부에 대한 왜곡 날조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 설치되었다. 게다가 이들 위안부상은 겉으로는 평화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진영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한일 관계를 파탄 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일 뿐이다. 소녀상이 하나씩 세워질 때마다 한일 관계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며 마침내 대한민국은 거짓말 천국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속초시장을 비롯한 속초시 청초 유원지 위안부상 건립 주체에게 더 이상 시민들을 속이지 말 것과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인 위안부상을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2023년 4월 13일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김병은 성명서에서 위안부들은 일본식 예명을 가지고 영업을 한 직업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의 일본식 예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독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코 김학순, 아이코 김학순, 도시코 이용수, 도시코 이용수, 요시코 김복동, 요시코 김복동, 하루의 강덕경, 하루의 강덕경, 요시코 문옥주, 데리코 김수은아, 데리코 김수은아, 야시다 안점순, 야시다 안점순, 미오코 문필기, 미오코 문필기, 요시마루 최갑순. 이 사람들은 위안부 계약서를 쓸 때 계약 사항에 보면 예명을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는 위안부들이 요구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위안부들에겐 전차금이 지급다. 본인이 받을 수 있고 대부분 다 부모들이 받습니다. 그 금액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치의 고용 대가입니다. 2년치의 노동 대가입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노동 대가입니다. 그것을 300원부터 대체적으로 300원, 많게는 2,000원까지 받습니다. 이 포주들은 이 전차금 지급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10명에서 20명입니다.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계약서를 누가 쓸까요? 돈을 지불한 사람이 씁니다. 왜? 돈을 지불했는데 계약서를 안 쓰면 위안부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도망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계약하는데 5억원짜리 아파트 계약하는데 5천원 주는 사람이 계약서 쓰자 그지. 누가 쓰자고 합니까? 내 돈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쓴 사람이 바로 포주고 위안소 주인입니다. 모르면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쓸 때 예명을 씁니다. 아이코 김학순, 도시코 이용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매매 여성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위안부가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처벌받을 짓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여성가족부와 정의개혁연대가 위안부 일에게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 사기극입니다. 윤미향과 윤종옥과 그리고 위안부 운동한 여러 사람들은 이 위안부 사기극의 범죄자들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또
위안부 중에는 도시코 이용수, 아이코 김학순 이런 사람들은 또 위안부 사기극의 공범입니다. 그들은 절대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들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건설한 우리나라, 나의 대한민국 모두 일어나라, 함께 외치라 자유민주주의. 우리 모두 이제 일어나 외치라 자유 대한민국. 부대에게 물려줄 자유와 정의의 대한민국. 그대들이여 내일을 위해 오늘 싸우자. 대한의 용사여. 한반도 위에 자리 잡아 수천 년이 온 우리 민족. 피와 땀으로 태극기 휘날리는 우리나라, 나의 대한민국 모두 일어나라, 함께 외치라 자유민주주의. 우리 모두 이제 일어나 외치라 자유 대한민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